이제 보통 이제 가장 쉽게 구분하는 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세 개로 논문이 구성되어 있지만 이제 바디 부분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 1장 서론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있고 중간에 보통 2장에서 선행 연구 고찰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방법론, 그리고 네 번째가 연구 결과,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결론 이렇게 논문의 기본적인 아웃라인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논문하면 원래 기본 폼이 이렇게 5개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성교학적인 논문들이 약간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내용들, 형태들이 순서가 조금 변경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폼은 서론, 그다음에 선행연구 고찰, 그다음에 방법론, 그리고 연구 결과, 그리고 결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갈 텐데요. 이제 논문의 이제 서론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네, 제가 여기서 쓰는 이번 기본적인 구조는 제가 풀러에서 공부했던 앨리스턴 교수님이 쓰시는 성교학적인 논문을 기본적인 폼으로 저희가 이제 배웠고 또 그것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앨리스턴 교수님 그분께서 성교학 리서치를 풀러에서 이제 강의를 하시고 준비하셨는데 그것에 기초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논문의 서론이 중요한 것은 논문 프로포절에도 이제 서론에 중요한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인 논문의 그 밑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1장만 봐도 이 논문이 어떤 주제와 또 어떤 방향으로 기록이 되고 또 설명이 되어질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론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폼들을 보면 물론 학교마다 여러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앨리스턴 교수님 풀러에서 기본적으로 했던 그 폼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의 배경. 이거는 내가 왜 이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됐는가 이것을 편한 이야기식으로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 그래서 연구의 배경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논지를 진술합니다. 그러니까 논지라는 거는 내가 이 논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가 이거를 그냥 한 두세 줄, 한 문장 정도로 요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논지에서 이 논문이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논문 전체 중심을 흐르고 있는 내가 이 논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뭔가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그러나 중요하죠. 그것을 한 문장 정도로 세 줄, 네 줄 이상 넘어가지 않게 그렇게 논지를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구의 목적, 왜 내가 이 논문을 하는지 자신만의 이유로 그것을 진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퍼포스와 고얼은 다르죠. 연구의 목표는 뭐냐면 결론에서 이야기될 수 있는, 보고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결과를 이제 목표에서 기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목표와 연구의 질문 이게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메인 바디와 또 연결이 돼요. 이제 그렇게 돼야지 논문이 일관성 있게 설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구체적인 논문을 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구의 중요성은 연구를 이것이 완성한 후에 이 연구가 어떻게 사용되기를 기대하는가 이게 중요성이겠죠. 그래서 개인에게나 아니면 교회 공동체, 선교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왜 이게 중요한가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연구의 핵심 주제 이거는 그 연구할 때의 변수들 중에서 제가 그 필터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변수들 중에서
논문의 그 핵심적인 문제를 기술하는 진술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논지와 뭐 비슷한 유사하지만 어쨌든 핵심적인 연구의 주제가 뭐냐 이거를 이제 설명해 주는 진술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연구 질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핵심 연구 문제, 논지 거기에서 변수들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3개 내지는 5개의 질문 형식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각 질문은 또 하나의 변수만을 포함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연구 질문과 연구의 목표가 이렇게 조금 연결이 돼 있는 게 좀 일관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연구 질문이 메인 바디로 가서 각각의 챕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구 질문의 답을 바로 그 메인 바디에서 한 챕터씩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할 때 인제 논문이 일관성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그 질문을 던진 것에 대해서 답을 메인 바디에서 분명하게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독자들이 논문을 읽는 독자들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 논문이 일관성 있게 보입니다. 질문은 이렇게 던졌는데 메인 바디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되게 복잡해져요. 그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 근데 저것이 딱딱딱 들어맞을 때 뭔가 아주 스마트하고 논문이 클리어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다음에 연구의 범위와 한계는 연구자가 스스로 설정한 이 프로젝트의 경계를 명확하게 기술해서 내가 연구하는 이 연구의 분명한 바운더리를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나는 여기까지다."라는 거를. 그다음에 용어는 이제 용어를 설명해 주면 되고 그다음에 연구의 과정은 이 논문 속에서 자신의 신념, 확신, 전제, 뭐 의견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제 마지막에 연구의 개관 그리고 중간에 방법론도 따로 3 장에서 방법론을 하지 않고 1 장에서 방법론을 말하기도 합니다. 네, 특히나 인제 질적 연구에서 방법론이 양적 연구에선 방법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설문하는 대상 그리고 변수, 관계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설문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이 인제 연구의 방법에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그 양적 연구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질적 연구를 대부분이 하시기 때문에 그 따로 한 챕터로 방법론을 설명하지 않고 1 장에서 이제 소제목으로 방법론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연구의 개관은 이 논문이 어떤 프로세싱과 절차를 과정을 거칠지를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1 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인제 각 챕터마다 끝날 때마다 요약을 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1 장에서는 이 챕터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고 다음 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할 것이다라는 이게 트랜지션 역할을 해 주는 요약을 챕터가 끝날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PhD 논문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설명만 드렸는데 구체적인 논문 2 편을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끝나면은 수업이 끝나면은 그 논문도 PDF로 제가 2개 다 보내 드릴게요. 그래서 그 논문을 구체적으로 보면서 여기에 나온 논문의 서론이 어떻게 설명되어졌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이 이해가 더 쉽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론이 왜 중요하냐? 서론이 전체 논문의 관계 속에서 설계 도면의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인제 프로포절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또 프로포절 할 때 이제 서론에 있는 뭐 연구 목적이라든가 연구 방법 이런 것들이 설명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론, 선행 연구 이론과 또 참고 문헌, 목차 이 정도가 이제 프로포절인데 그리고 인제 논문의 주제와 제목으로 인제 내용을 파악하고 또 논지, 또 연구 질문으로 논문의 방향을 파악하게 되고 그리고 연구 질문과 결과를 찾아가는 작업이 논문의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서론에 있는 그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인제 연구 목표와 연구 질문이 매칭되게 하고 메인 바디와 매칭이 될 때
논문이 일관성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논문 두 개를 비교할 텐데요. 제가 논문을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이렇게 보이시나요? 논문 두 개가? 예. 이렇게 두 개를 제가 가져왔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서론에 들어갈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조금 있다가 인제 전체 목차 같은 거는 이 화면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정리한 파워포인트를 먼저 보도록 하죠. 자, 논문의 제목을 보면 논문 1번은 기독교 문명 운동의 선교적인 연구 이렇게 했고, 부제를 한국의 NCMN 운동을 중심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NCMN 운동이 뭐냐 이렇게 보니까 Nation Changer Movement and Network의 약자를 NCMN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하면 온 세상 변혁자 운동과 네트워크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냥 그 단체에서는 그냥 NCMN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논문은 랄프 윈터의 선교의 두 조직체 이론에 관한 연구 했는데, 부제로 전주 안디옥 교회와 바울 선교회와 또 이동희 목사의 선교 리더십 철학을 중심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보면 첫 번째 논문은 선교적 연구인데, 특별히 기독교 문명 운동이라는 것은 랄프 윈터 박사님이 주창했던 선교 이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교 이론을 중심으로 이게 선교적 연구가 진행이 될 거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 제목을 통해서 이분이 지금 서 있는 학자적인 위치가 랄프 윈터의 학문을 계승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인제 부제로 쪼끔 더 구체적으로 잡은 것이 한국의 NCMN 운동을 중심으로, 이거는 인제 그분이 이 논문을 쓰신 분이 거기에 대표로 계시고, 이제 그 운동을 창시화부터 인제 발전하는 단계까지 관찰자 시점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들을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인제 사역하고 있는 NCMN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랄프 윈터의 기독교 문명 운동의 선교적인 연구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논문은 이것도 역시 랄프 윈터라는 이름을 직접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인제 랄프 윈터의 또 이론 중에 두 조직체 이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달리티, 모달리티.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선교라는 것이, 기독교 선교라는 것이 교회를 모체로 하면서 패러처치인 선교단체가 같이 이제 선교 역사 속에 발전해 왔다. 이제 이게 인제 두 조직체 이론인데, 바로 그거를 이제 부제로 또 그러니까 일단은 랄프 윈터의 그 선교의 두 조직체 이론이 뭔지에 대한 설명이 있겠죠. 근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전주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치이고, 바울 선교회는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설립한 국제단체, 국제선교회죠. 바울 선교회. 그러니까 이제 처치이고 패러처치, 이 두 조직체를 이 랄프 윈터의 두 조직체 이론에 근거해서 설명을 하겠다. 근데 인제 그 안디옥 교회 인제 창립 목사님인 이동희 목사님의 선교 리더십 철학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부제로 달았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저 부제 속에서 안디옥 교회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이고, 바울 선교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동희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의 어떤 선교 리더십 철학이 뭔지, 이런 것들을 또한 이제 연구를 하겠죠. 그러니까 제목 속에서 이 학자가 뭐를 연구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서 있는 에, 학 학문적인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그 논문 속에서 또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PhD 논문은 항상 내가 서 있는 학문적 위치가 어떤 학문을 계승하고 있는가가 나타나야 돼요, 논문 속에.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학문적인 족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학문적인 족보 가운데 그 끝에 제가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학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논문을 썼을 때 어디 나가서 뭘 연구했습니까? 얘기하면 그 학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어떤 이론들을 통해서 내가 사역하고 있는 것들과 융합해서 통섭을 통해서 내가 이런 논문을 썼습니다 하면 인제 그분이 어떤 쪽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지 그게 인제 나타나는 거죠. 그냥 내 오로지 나만의 어떤 주장을 했다 그러면 아무도 안 알아줘요, 학계에서는. 그래서 반드시 PhD 논문은 그런 선행 연구 그리고 내가 어떤 학자의 그 마지막에 서 있는지가 분명하게 논문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이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목을 여러분이 보시고 인제 어떤 내용으로 전개가 될 것인가를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서론에 있는 내용들 속에서 논지를 어떻게 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논지를 이 논문의 논지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이 논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가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주의 르네상스 시대에 한국인 크리스천 리더 양성은 기독교 문명 운동을 주창하는 NCMN 운동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논지예요. 그러니까 이 논지가 논문 전체를 매 챕터마다 그 중심에 꿰뚫고 가고 있다는 것을 이 한 문장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논문의 논지는 랄프 인터박스의 구속사적 두 조직치 이론을 바탕으로 안디옥 교회와 바울 선교회가 이동희 목사의 선교 신학을 통하여 상호 공생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계 선교 현장에서 효과적인 사역을 감당하므로 오늘날 세계 선교 현장에서 두 조직체 이론을 증명하는 하나의 비서구권 선교 모델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이게 너무 길어요. 사실 처음에 읽을 때만 좀 헷갈려요. 논지는 너무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요. 딱 한번 읽고 분명해야 돼요, 논지가. 그래서 여기서는 중간 말을 조금 빼든가. 그래서 이 논문의 논지는 랄프 인터박스의 구속사적 두 조직체 이론을 바탕으로 안디옥 교회와 바울 선교회가 이 세계 선교의 효과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라든가 이렇게 좀 분명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지 너무 이거는 길고 내용이 조금 복잡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논지는. 그래서 논지는 아주 분명해야 돼요. 내가 이 논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가에 대해서 분명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한 문장으로 여러분이 서술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연구 목적. 내가 이 논문을 쓰는가? 왜 이 연구를 하는가? 첫 번째 논문은 이 연구의 목적은 NC 운동의 성경적, 문명사적 그리고 전략적 의미를 기술하여 NCMN 운동 확산을 위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있다. 뭔가 클리어하죠? 목적이. 두 번째 거는 연구의 목적은 교회와 선교 조직체가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 세워진 기관이 아니라 서로가 더불어 함께 가는 유기체로서 세계 선교를 수행해야 하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그 관계를 성경적, 역사적, 선교 신학적으로 기술하는 데 있다. 네. 이거는 나름대로 전문적인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뭐 생략할 수 없는 부분인데 나름대로 그래도 잘 정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연구 목적을 기술할지, 논지를 기술할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연구 목표.
첫 번째 논문은 네 가지 연구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NCMN 운동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기술한다. 두 번째는 기독교 문명사적 이해를 기술한다. 세 번째는 전략적 이해를 기술한다. 네 번째는 사역 비전을 기술한다. 자, 이게 목표랑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와 또 연구 질문과 메인 바디가 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 논문이 일관성 있게 보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 1, 2, 3, 4가 분명히 네 가지 챕터로 뻗어 나갈 거예요. 논문 1은. 그런 식으로 가야지 논문이 일관성이 있습니다. 네, 논문 두 번째 거는 조직체의 존재 의미를 기독교 선교의 성경적 역사적 관점에서 기술하여 지역교회와 선교 조직체 관계가 선교적 비전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 연구 목표는 골이잖아요. 그래서 이 분명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논문 속에 나타나야 돼요. 그 골을 지금 골이라는 게 목표점이잖아요. 산을 올라가는 정상에 골이 있는데 그 골을 올라가는 것이 그 메인 바디에서 분명하게 골이 정상에 올라갔다는 느낌이 논문 속에 나타나야 돼요.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 논문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이 중요해요. 골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골과 연결된 논문의 그 연구 질문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골과 연구 질문이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긴장 관계에 있는 두 조직체가 상호 협력하는 유기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 보다 효율적인 선교 동반자가 되게 한다. 즉 역사 속에서 두 조직체가 긴장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독교 선교를 발전시켰는가를 기술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메인 바디에서 설명이 되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선교의 두 조직체 이론에 대한 하나의 모델이 되는 전주 안디옥 교회와 바울 선교회를 통하여 하나의 비서구 선교 모델을 제시한다. 네 번째, 선교의 두 조직체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 지역교회 목회와 세계 선교를 동시에 실천한 이동희 목사의 선교 리더십과 선교 신학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기술한다. 예. 이렇게 네 가지의 고를 두고 있습니다. 논문 속에서. 그러니까 네 가지의 봉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인 바디에서 그 네 가지 봉우리를 정상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핵심 연구 주제. 연구할 변수들 중에서 논문의 핵심 문제를 기술하는 진술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논문에서는 이 핵심 주제는 복음주의 르네상스 시대의 한국인 크리스찬 리더 양성은 NC 운동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적, 문명사적 그리고 전략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논지와 굉장히 이렇게 유사성이 있죠. 근데 사실 뭐 그 변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을 했고 두 번째 논문은 이 논문의 핵심 연구 주제는 랄프 인터 박사의 구속적 선교의 두 조직체 이론을 바탕으로 이동희 목사의 선교 신학과 그가 설립한 전주 안디옥 교회와 바울 선교회의 공생적 상호 관계를 기술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주 이거는 정말 진술을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핵심적인 문제를 기술하는 진술문을 이렇게 핵심 연구 주제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연구 질문인데요. 첫 번째 논문은 아까 이제 고을과 연결이 돼 있죠. 성경적 이해는 뭐, NCMN 운동의 성경적 이해는 무엇인가? 그리고 NCMN 운동의 기독교 문명사적 관점이 무엇인가? 네, 전략적 관점은 무엇인가? 사역 비전은 무엇인가? 아까 골이랑 골은 서술문이라면 이 연구 질문은 이제 퀘스천으로 이제 의문형으로 이렇게 문장을 바꿔준 것 뿐이죠. 어쨌든 그것이 이제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디에로 가서 그 봉우리가 이제 설명이 되어지겠죠. 정상으로 이제 올라가는. 두 번째 논문에서는 랄프 인터 박사의 구속적 선교의 두 조직체 이론은 무엇인가? 구속적 선교의 두 조직체를 설립한 이동희 목사의 리더십과 선교 신학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구속적 선교의 두 조직체 이론에 근거하여 안디옥 교회와 바울 선교의 사례에 나타난 공생적 상하관계를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 그리고 한계를 이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첫 번째 논문에서는 첫째는 NC를 기술하는 문명사적 관점은 라투렛, 랄프 윈터 그리고 피어슨의 역사 이론을 들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뭔가 학문적인 바운더리를 설명해 주고 있고 NC에 관한 성경적 배경은 삼위일체 관점에서 하나님의 성교 개념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본 논문의 주제와 다른 성경신학적 주제들을 다루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무슨 얘기는 바깥의 것이다 라고 바운더리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NC 운동에 관한 전략적 관점은 선교학적 관점에서 기술한다. 제가 여기서 두 가지 논문을 제가 제시하고 있는 거는 이 논문이 아주 잘 됐다 혹은 잘못됐다 이건 아니고요. 어쨌든 좋은 점은 배우고 부족한 점은 우리가 한번 평가를 해보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두 가지 논문 되게 많은 논문들이 있는데요. 이 PhD 논문입니다. PhD 논문이고 제가 이제 논문을 쓰실 때 제가 도움을 드렸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그 논문들을 제가 두 개를 가져온 겁니다. 두 번째 것은 그 한계와 범위를 랄프 헌터 박사의 선교 두 조직질 역사적이며 성경신학적인 관점에서 다룬다. 둘째는 구속사적 선교의 두 조직체를 설립한 이동욱 목사의 목회와 전주 안덕교회와 바울 선교에 나타난 사역의 원리들과 정신을 연구한다. 셋째는 연구 논문의 핵심 주제인 랄프 윈터 박사의 선교의 두 조직체와 이것을 적용한 이동욱 목사의 사역 현장인 전주 안디옥교회와 바울 선교의 중심으로 연구 범위를 제한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선교의 두 조직체를 목회 현장에 적용한 이동욱 목사의 개인 영성과 리더십에 대한 연구를 한다. 그래서 연구의 범위 그리고 한계사항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론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법론을 논문에서 꼭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방법론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이 논문을 쓰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그 구조상으로 볼 때는 첫 번째가 서론이고 그다음에 선행 연구 고찰,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방법론이거든요. 뭐 양적 연구에는 반드시 이 순서대로 해 줘야 되지만 이제 질적 연구를 할 때는 이 방법론이 설명이 뭐 이렇게 많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서론에 이제 소제목으로 방법론을 집어넣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방법론은 이 연구를 완성하는 수단과 직접 연결이 되죠. 그리고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고 그것을 만들었는가. 그래서 이제 양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사회적인 논문은 대상을 선정하고 뭐 표본을 추출하고 그거를 설문조사라고 그 설문이 객관적인 자료임을 어떻게 증명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방법론에 대한 설명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챕터로 3장으로 다루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자료를 어떻게 수집되게 했는가, 자료가 어떻게 분석될 것인가, 그다음에 연구 방법이 그 방법이 신뢰할 만한 방법인가. 그 방법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연구에서 이미 증명이 된 학문적으로 증명이 된 방법으로 그거를 해 나가야 돼요. 특별히 이제 사회과학이나 양적 연구에서도 그리고 이제 질적 연구도 역시 정당성에 대한 기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논리,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방법론을 설명할 때 그림이나 도표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방법론을 설명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이 두 개의 논문에서는 1장에서 방법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보면 논문 첫 번째에서 이게 이제 따로 챕터를 만든 건 아니고요. 서론에 1장 서론에 한 가지 소제목으로 방법론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논문 첫 번째 논문에서는
네 가지의 방법론을 사용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더 내용은 설명하는 내용은 많지만 제가 이제 핵심적인 것만 문장만 이렇게 제가 따왔어요. 첫째는 문헌 연구 방법론이다. 이 연구는 기독교 문명 운동에 관한 문헌 연구를 기본적으로 사용한다. 두 번째는 역사적 사례 연구 방법론이다. 본 연구는 문명 운동사에 나타난 역사적 사례들을 연구한다. 셋째는 참여자 관찰법이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CMN의 주창자이신 분이 이 논문을 썼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참여해서 관찰한 것들을 그거를 인제 직접 논문에 사용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네 번째는 통섭 방법론. 이거는 인제 성경적 문명 운동사, 선교 전략 이런 선교학적인 통섭, 융합이라기도 하고 통섭이라고도 학문적인 경계를 뛰어넘어서 그것을 연결해 주고 그것을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는 것 방법. 이게 통섭이죠. 그런 방법을 썼다는 것이고 두 번째 논문도 5가지 방법론을 기본으로 사용한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통섭적 방법, 두 번째는 문헌 연구 방법. 이제 뭐 일단 우리가 선교학적인 논문이다 보니까 이제 비슷한 방법론을 씁니다. 그래서 인터뷰 방법론. 뭐 이 논문을 쓰신 분은 어 그 이동희 목사님의 사위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니까 직접 인터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인터뷰 방법론, 그리고 넷째는 리더십 개발 이론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제 로버트 클린턴의 리더십 제가 한번 언급을 했죠. 플러에서 리더십 모델로 굉장히 큰 학문적 역할을 했던 분이죠. 그분의 리더십 평등 개발론을 사용해서 역시 이동희 목사님을 인제 평가하겠다는 거고 다섯째는 베넨겐의 선교신학 방법론. 이 5번째 선교신학 방법론은 제가 시즌 1 에서 제가 논문을 쓸 때 주제를 잡을 때 4가지 원을 제가 그림을 그려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베넨겐의 선교신학 방법론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론을 사용해서 이제 논문을 설명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논문을 쓰실 때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이 연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서 제시된 방법론을 여러분이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특정한 학자의 어떤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제를 설명해 냈다라든가 이런 방법론들을 나름대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서 1장 챕터에다가 방법론을 하든지 아니면 챕터 뭐 3 장에서 내가 방법론을 설명하든지 어쨌든 꼭 이 방법론을 여러분이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방법론을 통해서 메인 바디에서 여러분이 인제 연구 결과 중요한 인제 그 고를 설명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보게 되는데요. 메인 바디는 에 내 연구의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메인 바디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서론에서 설명되어진 어떤 골과 그다음에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 메인 바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인제 여러분이 도표라든가 아니면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해서 나의 어떤 이론적인 근거들을 이렇게 설명해 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냥 텍스트만 쭉 하는 것보다는 뭔가 도표, 그림, 뭐 그래프 뭐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여러분이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연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구의 결과로 나온 공론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메인 바디에서 설명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기존의 이론들 속에서 우리가 설명되어지는 거지만 기존 이론들 혹은 기존의 어떤 논문들과 내 논문의 차별성이 뭔가 이런 것들이 이 메인 바디에서 설명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물론 그 주제와 논문의 제목 속에 어느 정도 그것이 표현되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 메인 바디에서도 역시 학문적인 선행 연구를 근거로 해서 내가 설명하는 것들, 특별히 여러분이 이제 선교 현지에 있기 때문에 선교 현지에 있는 어떤 사역들을 예 이제 내가 사역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다른 데서 비슷한 사역을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유니크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설명해 낼 것인가. 그리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헌을 하는 바가 여기에 있다라는 내용들이 이 메인 바디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결론이라든가 제안은 포함되면 안 되죠, 당연히. 그것은 이제 마지막 챕터 결론에서 제시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항상 핵심 연구 문제와 연구 질문에 연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 또한 이 결과가 긍정적인 결과인가 부정적인 결과인가를 보고해야 됩니다. 아까 인제 그 테라피에서 한국 그 식물에서 추출한 아로마 향기가 더 우세한가 아니면 그 미국에서 아니면 외국에서 추출한 식물이 우세한가 이런 것들이 그런 작업들을 과정을 통해서 연구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서 여기서 긍정적인 결과, 부정적인 결과가 보고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 논문을 통해서 이게 그런 방법이나 어떤 통계랑 아니면 그런 것들이 객관적이고 믿을 만한 믿을 만한 분석에 의해서 되어졌다고 했을 때는 그 논문이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또 커머셜한 것과 연결이 돼요. 그 논문이 발표됐을 때 이제 어떤 상품을 개발한다거나 이럴 때 홍보를 한다거나 이럴 때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연구 결과가 가장 모든 논문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논문 에서 우리가 봤던 연구 결과와 연구 질문 1 장에서 연구 질문과 제가 각 챕터 그 논문의 각 챕터를 이제 이렇게 분류해서 제가 가져왔거든요. 첫 번째 논문에서 보면 1장 서론에서 연구 질문 4 가지를 했죠. NCMN 운동에 대한 성경적 이해는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메인 바디로 갔을 때 이 논문의 챕터를 보니까 2 장이 이제 방법론을 바로 1 장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보니까 이 논문을 읽어 보니까 챕터가 이거는 6 장이 결론이에요. 6 장으로 끝나 버려요, 이 논문이. 그런데 인제 선행 연구가 없잖아요. 근데 인제 2 장, 3 장을 읽어 보면 그 내용 속에 선행 연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챕터가 6 장으로 끝나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 연구 질문 1, 2, 3, 4가 각 챕터와 연결이 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이해는 무엇인가?" 연구 질문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파인딩 연구 결과가 챕터 2 장에서 NCMN 운동의 성경적 관점이 인제 한 챕터로 쭉 설명이 돼 있고 연구 질문 2 번이 그 "NCMN 운동에 대한 기독교 문명사적 관점 무엇인가?" 그래서 이게 제가 그냥 제목만 챕터별 제목만 가져와서 붙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논문을 보내 드릴 거예요, 2개 다. 그 여러분이 한번 읽어 보세요. 쭉 읽어 보시면 이제 어떻게 논문이 구성이 돼 있는지를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것을 이제 제목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 논문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굉장히 딴 데로 새지 않고 처음서부터 끝까지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느껴져요, 논문을 다 읽고 나면. 그래서 논문이라는 거는 이렇게 논리정연해야 돼요. 논문이라는 건 폼이 있기 때문에 그 폼을 벗어나면 안 되고 그래서 어 굉장히 아주 논문이 산뜻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첫 번째 논문은. 그래서 이게 다 일관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논문은 보면 연구 질문은 3 가지예요 지금 3 가지. 근데 보니까 메인 챕터가 지금
11장까지 돼 있어요. 4장부터 11장까지 돼 있고 이제 결론이 12장까지 나가요. 양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마 1 장이 서론이고 2 장, 3 장이 2 장이 이제 선행연구 고찰이고 3 장을 이제 서론에서 방법론을 사용하지 않고 3 장으로 따로 방법론을 설명하고 메인 바디가 4 장에서 11 장까지고요. 12 장이 결론으로 끝나게 돼요. 자, 그러면 근데 지금 연구 질문이 3 가지예요. 랄프 윈터 박사의 구속적 선교의 두 조직체 이론은 무엇인가? 이제 이게 연구 질문 2 돼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답이 메인 바디에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메인 바디를 보니까 4 장이 두 조직체의 성서적 기초를 설명하고 있고 5 장에서 두 조직체 구조의 신학적 이해를 설명하고 있고 6 장에서 두 조직체 구조의 신학적 이론의 역사학적 근거, 성경적, 신학적, 역사적 근거, 이 1번 질문에 대한 거를 챕터를 3 개로 나눠서 성경적, 신학적, 역사적으로 이걸 고찰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1번 질문에 대한 답이 메인 챕터에서 4, 5, 6 장이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너무 이렇게 많이 나눠 놨어요. 사실은 저거를 그냥 하나의 챕터로 만들어서 그냥 1번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두 번째는 구속적 영교의 두 조직체를 설립한 이동희 목사의 리더십과 선교 신학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제 골과 연결된 두 번째 선교 연구 질문인데 우리 메인 바디의 챕터를 보니까 한국 6, 7장에 보니까 한국 기독교 선교 역사의 개관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1번 질문에 대한 답에 가까운 거죠. 두족지의 관점에서 이거를 성경적, 신학적, 역사적 그리고 한국 기독교 선교 역사적 관점에서 이 도죽체 이론을 설명한 거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4, 5, 6, 7 장이 1번 질문에 대한 답인 것 같고 2번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8 장에서 지금 이동희 목사의 신앙적 배경과 사상 이거 여기서 인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번 질문은 구속적 선교의 두 조직체 이론에 근거하여 안디옥 교회와 바울 선교의 사례에 나타난 공생적 상호 관계를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해서 인제 이게 챕터 9에서 모달리트로서의 선교 전주 안디옥 교회를 설명하고 있고 10 장에서 소달리트로서의 바울 선교회를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 11 장에서 바울 선교회와 안디옥 교회 두 조직체 이론의 상황적 적용 해 가지고 이제 3번 질문이 아마 9 장, 10 장, 11 장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 제가 인제 쪼끔 더 이제 논리적으로 한다면 굳이 11 장까지 챕터를 나누지 말고 그냥 3 장으로만 챕터를 나눠서 저것들을 그냥 소제목으로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이게 일관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인제 지금 이제 저게 질문이 어디에서 답을 찾는 것인가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차라리 4, 5, 6, 7 장을 한 챕터로 만들고 8 장을 한 챕터, 9, 10, 11 장을 한 챕터로 만들어서 이제 그 질문과 골과 연구 질문과 메인 바디가 연결이 되게끔 했으면 더 논문이 일관성 있게 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제 논문을 이렇게 구조를 보면서 전체 논문의 구조를 내가 어떻게 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일단 메인 바디가 결국은 각 챕터가 연구 질문이 되고 그것이 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리고 또한 그 전체를 흐르고 있는 것이 논지가 돼야 되고 이것이 다 연결이 돼서 일관성이 있어야만이 논문이 아주 산뜻하고 아주 스마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인제 마지막 인제 5장 결론은 이제 요약을 하고 결론하고 제안을 함으로 인제 마지막이 됩니다.
그래서 핵심 연구 문제, 연구 질문의 범주에 따라서 이제 그거를 요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태까지의 모든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챕터가 끝날 때마다 요약을 해 주시는데, 그거는 그 장에서 어떤 내용을 했고 그 다음 장에 어떤 것을 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주 맨 끝에다 이렇게 달아 주시면 좋습니다, 각 챕터별로. 그래서 인제 물론 이제 마지막 결론에는 요약을 달 필요가 없죠. 여기에 요약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약을 하고 그다음에 결론이 뭔가, 결론은 길 필요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논지가 이렇게 간단한 것처럼 결론도 간단해요, 그 이 논지와 연결돼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연구의 중요성에 따른 제안. 내가 여기까지 논문을 썼는데 제안으로서 뭐 이런 연구가 좀 더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뉘앙스의 어떤 제안을 함으로써 논문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인제 뒤에 붙는 건 비블리오그래피예요. 근데 비블리오그래피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엔드노트가 대신해 주죠.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일단 논문의 구조가 그렇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결론과 제언을 그 논문 1 번에서는 어떻게 끝냈냐면, 이 논문의 결론은 "복음주의 르네상스 시대에 한국인 크리스찬 리더 양성은 NCM의 운동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논지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이 결론에서 설명되어지는 것은 모든 연구를 해본 결과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인제 결론을 맺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제언을 하기로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 신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물론 이제 쪼끔 더 서술문이 뒤에 붙어 있어요. 근데 제가 중요한 문장만 띄워온 거예요. 기독교 문명 운동사에 대한 사례 연구들이 필요하다. 세 번째, 한국 문화에 적합한 상황화된 문명 운동에 대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제언을 하고 이제 논문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논문은 이 굉장히 결론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 챕터별로 이렇게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내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이제 챕터별로 물론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지만 굳이 결론은 이렇게 다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짧게 논지와 연결돼서 짧게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근데 인제 굉장히 뭐 많은 부분 10 가지 정도의 결론을 냈어요. 그건 인제 챕터별로 뭔가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어는 이제 제어는 반대로 좀 짧게 끝냈습니다. 선교의 두 조직체 이론에서 더 연구해야 할 것은 두 조직체 이론의 문화적 상황과 컨텍스트, 그다음에 성경적 텍스트의 상황에서의 적절한 균형, 그리고 적용 현장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한국적으로 토착화된 두 조직체 이론을 남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제 제언을 하고 논문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한번 논문을 목차를 한번 쭉 그냥 훑어보고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두 논문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제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방법론을 첫 번째 논문은 이동희 목사님 전주 안독교회 그 논문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것이. 여기에 보면은 논문의 형식대로 서론이 있고 기존 문헌 연구가 있고, 그다음에 방법론을 3 장에 했고요. 그다음에 4 장, 5 장, 6 장, 7장, 이게 인제 연구 1 번의 두 조직체 이론에 대한 설명을 7 장까지, 챕터 7 장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 장이 인제 이동희 목사님의 신앙적 배경과 사상을 통해서 어떤 리더십을 설명하고 있고,
그다음에 9장, 10장, 11장 이게 인제 세 번째 연구 질문에서 두 조직체 전주 안디옥교회와 바울 선교회의 그 모달리티와 소달리티로서의 두 조직체를 설명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두 조직체가 어떻게 상황적으로 적용하고 있는가가 이제 마지막 11장에서 설명이 됐고, 그다음에 11장으로 넘어가 12장에서 결론으로 전체 요약, 결론, 제언으로 이렇게 논문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반면에 NCMN 운동, 이거는 이제 서론에서 연구 방법론을 바로 이제 서론에서 이렇게 썼고요. 바로 그냥 메인 바디로 들어갔어요. 원래 형식상으로는 여기 선행 연구 고찰이 있어야 되겠죠, 2 장에서.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NCMN 운동의 성경적 관점 이렇게 해서 바로 성경적인 관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3 장으로 가면 이게 인제 연구 질문대로 이제 챕터를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문명 운동사 관점 해서 쭉 선교 역사, 근데 인제 이게 랄프 인터의 기독교 문명사, 이것도 이제 이론 중에 하나인데요. 그 관점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제 사실 인제 선행 연구 고찰이 이 내용 속에 들어가 있고, 이 랄프 인터의 기독교 문명 운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NCMN을 나름대로 인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 내용을 들어가서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그다음에 4 장으로 넘어가서 NCMN 운동의 전략적인 관점. 이제 인간 집단 운동, 이거는 맥가브란의 선교 운동 이론들이거든요. 이거는 랄프 인터의 이론들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으로 해서 NCMN 운동이 어떤 이론적인 근거가 있는가를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5 장에서 NCMN 사역의 사역 방향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NCMN에서 하고 있는 인제 관찰자전 10점에서 그런 중요한 사역들을 설명을 하고 있죠. 뭐 왕의 제정학교, 쉐마 말씀학교,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인제 결론 6 장에서는 요약, 결론, 제언으로 이제 논문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여러 논문들을 한번 검색을 해 보시고요. 여러분이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논문들을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고 또 제목을 보시고, 우리가 논문 주제와 제목을 설정하는 원리에 대해서 지난주 강의했던 내용과 오늘 이제 논문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논문이 어떤 구조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의 주제를 하기 전에 다른 논문들을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 그 속에서 좋은 논문의 방법과 좋은 아웃라인들을 갖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내가 쓰고자 하는 논문의 주제와 관련돼서 어떻게 내가 프레임을 짤지, 그리고 서론에서 어떻게 그것을 구성할지, 내용을 담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전체적인 여러분의 논문의 구조를, 틀을 여러분이 짜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만 잡히면 그다음에는 이제 그 선행 연구 자료들을 수집하고 그다음에 살을 붙여 나가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논문의 주제와 제목을 정하는 것. 그리고 그 주제와 제목이 정해졌으면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그걸 프레임을 짤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그것이 구조가 어느 정도 짜져 있다면 그다음부터는 여러분의 이론적인 자료들을 수집하는 작업, 다음 자료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런 작업들과 실제적으로 논문을 써 가는 작업들이 그다음에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인제 그 형식에 대한 것들은 이제 엔드노트를 통해서 인제 그런 것들은 형식적인 것들을 잡아가는 거죠.